아들 집에 들어온 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게 이렇게 숨이 막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도 며느리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올해로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두렵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 떨고 가끔 아들 목소리 들으며 사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전화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들의 걱정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결심한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얘기할 게 있다고. 전화로는 안 되고 꼭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아닐까? 손주가 아픈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손주 지우는 부쩍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8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며느리는 조금 야윈 것 같았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며느리를 위한 나물 반찬들.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손주는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아들도 오랜만에 엄마 손맛이라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아침을 늦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입맛에 안 맞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 나가 차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손주는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이 좋다고 서울보다 공기가 맑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내려왔어요. 저희 집으로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나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여기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요즘 어르신들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거나 아프셔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본다고. 자기는 밤마다 걱정돼서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우도 요즘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주 그래요. 저희 집에 방도 하나 남았고요. 학교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워서 어머니가 편하실 거예요. 동네에 복지관도 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의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 때문에 억지로 하는 말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여기가 편하다고. 너희도 생활이 있는데 내가 끼어들면 불편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불편하다니요. 우리 가족인데요. 제발 오세요. 걱정돼서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출장 갈 때마다 엄마 생각에 마음이 안 놓여요. 아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손주 지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요. 제 방 옆에 할머니 방 있어요. 같이 살아요. 손주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갈게. 짐이 많지는 않으니까 금방 준비할 수 있어.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짐을 쌌습니다. 살림살이 대부분은 동네 사람들에게 주거나 버렸습니다. 오래 쓴 가구들, 남편의 옷가지들, 추억이 깃든 물건들 모두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건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마을 어르신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서울 가서 잘 지내라고, 아들 며느리 잘 만나서 복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선택일까? 정말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32평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초 같은 거였습니다. 시골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향방이었습니다. 새 침대가 놓여 있었고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시면 돼요. 화장실이랑 가까워서 편하실 거예요. 침대는 새로 샀고요. 이불도 새 거예요. 옷장도 비워뒀으니 편하게 쓰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고맙구나. 신경 많이 썼구나. 미안하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편하게 지내라는 말. 과연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 낯선 공간에서, 며느리의 영역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사진첩을 책상에 놓고 남편 유품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침대도, 이불 냄새도, 창밖 풍경도, 아파트 단지의 소음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도와줄까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첫날이니까 푹 쉬세요. 나는 물러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 며느리의 움직임, 모든 게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 시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깔끔하게 담긴 반찬들, 예쁜 그릇들, 시골집과는 다른 세련된 상차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나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솜씨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간이 조금 센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원래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 남편이 고혈압이 있어서 평생 싱겁게 요리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무심코 말했습니다. 맛있는데 간이 좀 센 것 같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은데요. 딱 좋은 것 같은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원래 이 정도로 하는데 싱겁게 드시는 게 건강에 좋으시긴 하죠. 다음부턴 간 조절할게요.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야. 맛있어. 내가 잘못 느낀 거야. 원래 이 정도가 맞아.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조심스러웠습니다. 반찬을 집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모든 행동이 의식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주 지우만 밝게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가는 거 봐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첫날이니까 푹 쉬세요. 식기세척기도 있어요. 나는 물러섰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 침대는 편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첫날부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 입맛도, 내 방식도, 내 의견도 조심스럽게 숨겨야 한다는 것을. 이 집은 며느리의 왕국이고 나는 그저 얹혀 사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아들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냉장고 문도 못 열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해가는 듯 했지만 사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골에서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날 때까지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소음을 내서 가족들을 깨울까봐. 6시가 되면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혼자 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 나갔습니다. 도와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거실에서 편하게 계세요. 나는 물러섰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토스트, 계란, 샐러드, 우유. 서양식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한식을 선호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주 지우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늦겠다. 빨리 가자. 아들도 출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편하게 보내세요. 저녁에 올게요. 며느리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렇게 모두가 나갔습니다. 집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료했습니다. 시골에서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텃밭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 만나고. 하지만 여기서는 할 게 없었습니다. 빨래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세탁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시골집 세탁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튼도 많고 화면도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괜히 무식하게 보일까봐 포기했습니다. 청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용법이 어려웠습니다. 로봇 청소기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냉장고 안에는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각 예쁜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하나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꺼내도 될까? 며느리가 계획해둔 식단이 있는 건 아닐까? 저녁에 쓸 거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꺼냈습니다. 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밥을 퍼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은 쓸쓸했습니다. 시골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먹었는데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어서 선반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정리 방식을 몰랐습니다. 대충 놓았습니다. 오후 시간, 더 무료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만 시계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올까? 아들은 언제 오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편하게 보내셨어요? 네, 그랬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을 살폈습니다. 그릇이 놓인 위치를 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올바른 위치에. 나는 미안했습니다. 그릇 하나 제대로 놓지 못한 게.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디에 놓는지 몰라서.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부턴 여기에 놓으시면 돼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물 좀 마시려고. 김치 좀 꺼내려고.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손 베시면 안 되니까요. 아침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 거실에 계세요.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나는 무력했습니다. 냉장고 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는 사람. 손 베면 안 된다고 거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방과 후였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나는 기뻤습니다. 우리 지우 왔구나. 학교 재밌었어? 오늘 뭐 배웠어? 지우는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대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대요. 어디 할머니 좀 볼까?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더군요. 우와, 진짜 잘 그렸네. 우리 지우 천재 아니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사과 깎아줄게. 냉장고로 갔습니다. 사과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배고프다고 해서 사과 좀 깎아주려고. 며느리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지우야, 저번에 말했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시키는 거 아니야.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손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칼을 내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지우야, 엄마 방에서 과일 접시 가져와. 지우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능숙하게 사과를 깎았습니다. 예쁘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했습니다. 손주에게 사과 하나 깎아주지 못한 게 그날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우가 배고프다고 해도 목마르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손주에게 사과 하나 깎아주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할머니.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 온 지 2달 반. 며느리가 출근한 어느 날 아침. 나는 부엌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해서 그냥 잠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세제를 짰습니다.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모든 그릇을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선반에 놓았습니다. 싱크대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행주도 빨아서 걸었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하셨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릇이 좀 있더라고. 그냥 심심해서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거였는데. 손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거든요. 어머니 방식이랑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설거지에도 방식이 있는 건가? 그릇을 씻는데 무슨 특별한 방식이 있을까?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릇 놓는 위치도 다르고요. 행주도 여기 걸면 안 돼요. 여기 걸어야죠. 며느리는 내가 한 일들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릇 위치를 바꾸고 행주를 다른 곳에 걸고. 나는 미안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몰랐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도와주시려는 거. 하지만 제가 할게요. 제 방식대로.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릇 놓는 위치도 모르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손주에게 사과 하나 깎아주는 것도, 설거지 한번 하는 것도 모든 게 눈치였습니다. 모든 게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려 하면 간섭이 되고 물러서면 존재가 사라집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 짐도 되지 않는.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같은 공간에 살면서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숨도 쉬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게 이렇게 숨이 막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짐입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말이에요. 이사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을 깨우기 싫었습니다. 참았습니다. 방에 누워서 참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버텼습니다. 다행히 새벽이 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며느리는 그러냐며 넘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한 후 나는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타고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식은땀이 나고 잠을 못 잔다고. 의사는 검사를 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압 측정, 혈액 검사. 한참을 기다린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세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호자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살아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 네, 조심할게요. 약만 주세요.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진단서도 줬습니다. 보관하라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진단서를 봤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 지속적인 관리 필요, 스트레스 요인 제거 권장.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트레스 요인 제거. 그게 뭘까요? 며느리를 피하는 건가요? 이 집을 떠나는 건가요?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시골집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약도 몰래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텔레비전 보고 책 읽었어. 아들은 그러냐며 밥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몰래 화장실에 가서 먹었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아무도 모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병든 시어머니, 돌봐줘야 하는 시어머니,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4달째, 어느 날 며느리의 일기장을 우연히 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펼쳐진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지 4개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숨이 막힌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다.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지켜보시는 게 느껴진다. 지우 교육 방식도 다르고 집안일 하나하나의 의견이 다르다.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무섭다. 속으로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본다. 나만 악역인 것 같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그 글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던 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숨이 막혔던 겁니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집을 빼앗은 건가? 내가 침입자인 건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더 봤습니다. 더 투명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실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로 내 방에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나왔습니다. 밥 먹을 때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방에서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방에만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방이 편해서.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며느리는 그러냐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손주 지우가 놀아달라고 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나는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피곤해. 엄마랑 놀아. 지우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은 아팠습니다. 손주와 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지우 교육에 끼어들지 말라는 눈빛을 여러 번 받았으니까요. 이사 온 지 5달째.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담요를 치웠습니다. 내가 덮고 있던 담요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담요 여기 두시면 안 돼요. 지우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며느리는 담요를 개켰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우한테 사탕 주셨죠?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애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충치 관리한다고 사탕 안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해.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내 아이 키우는 거잖아요. 제 방식 좀 존중해 주시면 안 돼요? 자꾸 이러시면 정말 힘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며느리에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다고 아들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뭐하나. 아들은 중간에서 눈치만 볼 것입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서 곤란해할 것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거,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나? 시골집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친척집도 마땅치 않습니다. 친구들도 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약을 먹어도 가슴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일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며느리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는 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그런 존재. 괜히 나 때문에 불편해질까봐 아픈 것도 숨기고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이 배려인지 선긋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아들의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려 하면 간섭이 되고 물러서면 존재가 사라집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의 삶이 있으니까요. 다만 조금만 덜 눈치 보며 살고 싶습니다. 조금만 편하게 숨 쉬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나는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려 했습니다. 이사 온 지 6달째 되던 날,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가방을 꺼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 침대에 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속옷 몇 장, 양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첩도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담긴 통장도 넣었습니다. 약도 넣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넣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휴지통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도 챙겼습니다. 시계, 안경, 낡은 지갑. 작은 것들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화장대를 봤습니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동자. 이게 내 모습이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가져갈 것도 없네. 옷 몇 벌, 약, 통장. 이게 내 인생 전부구나. 68년을 살았는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는구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지퍼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방을 둘러봤습니다. 6달 동안 살았던 방. 처음에는 낯설었던 방. 하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진 방. 이 방과도 이제 작별입니다.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개켰습니다. 베개를 정돈했습니다. 깨끗하게 두고 가고 싶었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냥 사라지면 안 됩니다.
걱정할 테니까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되는 게 싫어서 그냥 간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너희 탓이 아니야. 수진아, 너도 잘못한 거 없어. 다만 엄마가 이 집에서는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편지에 남으면 안 됩니다. 계속 썼습니다. 냉장고도 마음대로 못 열고 손주한테 사탕 하나 못 주고 설거지 한번 하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삶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협심증이 또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소음이 날까봐 참았습니다. 너희는 배려한다고 했겠지. 어머니 다치실까봐 어머니 편하시라고. 그 말들이 사실은 엄마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어.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말을 써야 하나.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엄마도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어.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더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하지만 이 집에서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시골로 갈게. 걱정하지 마.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골집은 이미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써야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가 손주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손주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손주와 더 놀아주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아. 마이너스 엄마가 마이너스. 편지를 다 썼습니다.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썼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으려고 챙겼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삐그덕 소리가 나지 않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편지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마지막일까? 다시는 이 가족을 못 보는 걸까? 손주 방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수면등인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자고 있을 겁니다. 편안한 얼굴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지우가 깨면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지우야, 안녕.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아들 방도 봤습니다. 며느리 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평화롭게. 내가 사라지면 이 집도 평화로워질까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정말 이게 답인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문을 더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문을 열고 나가려던 자세 그대로 며느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내 손에 든 가방을 봤습니다. 현관에 선 나를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가방 들고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을 봤습니다.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지금 새벽 2시인데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도 깼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들이 상황을 봤습니다. 가방을 든 나를 봤습니다. 편지를 든 며느리를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내게 달려왔습니다. 가방을 봤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너희가 불편했을 텐데. 손주 방 문도 열렸습니다. 지우가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우가 나를 봤습니다. 가방을 든 나를. 눈이 커졌습니다.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지우가 내 다리를 안았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지우가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가 짐이라고, 숨쉬기 힘들다고.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참으셨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새벽 2시에 며느리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편지를 쥔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저는 배려한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강해 보였던 며느리, 통제하고 완벽하게 하려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 탓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울고 있는 며느리를.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도 미안해. 나도 너무 눈치만 보고 참기만 했어. 불편한 게 있으면 말을 했어야 했는데 괜히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다가 이렇게 됐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했는데 그게 더 나쁜 거였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울먹이며 엄마,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할머니가 편해야 우리도 편한 거 아니에요? 8살 손주의 말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편해야 모두가 편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숨겨왔던 말들을, 참았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잘못된 배려, 서로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벽들. 진짜 배려는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거였습니다. 듣는 거였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이 환해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모두 눈이 붓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보다 표정은 밝았습니다. 무언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방식이 있는데 자꾸 다른 방식이 보이니까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설거지하는 걸 지켜보시는 것 같고, 제가 지우 교육하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고, 그게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나 봐요. 제 통제 안에 모든 걸 두려고 했고, 그게 어머니를 숨막히게 했네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배려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다치실까봐,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며느리도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수진아, 내 차례였습니다. 내 진심을 말할 차례. 나도 너무 눈치만 보고 참기만 했어. 불편한 게 있으면 말을 했어야 했는데 괜히 착한 시어머니 흉내 내다가 이렇게 됐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어.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 손주한테 사과도 깎아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한테 간섭으로 느껴졌구나.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랑 수진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했는데 그게 더 나쁜 거였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소통시켜 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마음도 전하고 수진이 마음도 전하고 그게 아들이자 남편인 제 역할이었는데 전 그냥 회피만 했어요. 손주 지우도 말했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엄마,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야죠. 할머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8살 아이의 말이 진리였습니다. 어른들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을 아이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행복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새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규칙을 정하고 가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규칙이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네.
서로 불편한 거 참지 말고 바로바로 얘기하기.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좋은 규칙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도 이 집 주인이세요. 냉장고 마음대로 여세요. 설거지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제 방식이 있지만 어머니 방식도 존중할게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 집도 엄마 집이에요. 눈치 보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저도 제 방식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서로 조율해 가요. 얘기하면서 나는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사탕 주셔도 돼요. 대신 양치는 꼭 할게요. 약속? 모두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나도 옆에 갔습니다. 도와줄까요?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감자 좀 깎아주세요. 함께 요리했습니다. 며느리 방식도 배웠습니다. 내 방식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며느리 방식을 따랐고 때로는 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줬습니다. 간이 센 음식이 나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좀 짠 것 같은데? 며느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엔 간 좀 줄일게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손주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사과를 꺼냈습니다. 깎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재택 근무 중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 깎아주시는구나. 고마워요. 자연스러웠습니다. 긴장도 없고 눈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아무 망설임 없이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왔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저도 준비할게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챙겼습니다. 대화하며 요리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내가 끓인 된장국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진수성찬인데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 맛있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나는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우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며느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다음번엔 어머니 방법도 시도해 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견 차이였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봤습니다. 그릇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맞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쪽이 꺼내기 편해요. 나는 기억했습니다. 다음부턴 그 위치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도 내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행주는 여기 거는 거 좋아하시죠? 맞아, 고마워. 서로 배워갔습니다. 맞춰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담요 추가로 하나 더 드릴까요? 오늘 춥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지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들어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며느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웃으며 예전처럼 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주의 시간을 존중해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아졌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모두 노력한 덕분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넉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함께 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협심증이 많이 완화됐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신 것 같은데요? 나는 웃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협심증이요? 어머니, 언제부터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6달 전부터.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앞으로는 꼭 말씀하세요. 나는 약속했습니다. 알았어. 이제는 말할게. 6달이 지났습니다. 짐을 쌌던 날로부터 정확히 6달.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자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실수했습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요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불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들은 밥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상을 차렸습니다. 주방은 시끄러웠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냄비 끓는 소리. 시끄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간은 어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딱 좋아요, 어머니. 맛있어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못 물어봤을 질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가 씻고 내가 닦았습니다. 대화하며 일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자연스러운 대화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수진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때때로 대화하며 이 배우 연기 잘한다. 스토리가 재미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지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소풍 가요. 계속 오후 603그래. 어디로? 동물원이요. 좋겠다. 재미있게 놀다 와. 평범한 대화들.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 하지만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6달 전 이 침대에 누워 울었던 나를, 짐을 쌌던 나를, 떠나려 했던 나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먼 과거 같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아들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을 때, 손주가 엄마만 찾을 때, 그런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게 이렇게 숨막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나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벽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배려, 참는 배려, 그게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를 위해 참는 게 아니라 상대의 진심을 듣는 거더군요. 그리고 내 진심도 용기 내어 말하는 거. 완벽한 시어머니도 완벽한 며느리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손주에게 사과도 깎아줍니다. 설거지도 합니다. 며느리와 대화하며 저녁도 준비합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내 집이 되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집도 아들의 집도 아닌 우리 모두의 집, 우리 가족의 집.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숨 참지 않고 그냥 나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숨이 막혔던 시간들,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소중한 추억,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들, 그리고 나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내일을 기대하며 난 꿈을 꾸어요.